TV 연합뉴스 조성부 대표이사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TV 대표이사 사장 조성부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도채널 연합뉴스 TV가 주최하는 경제 대토론회 장 경제포럼이 올해로 6번째를 맞았습니다. 연합뉴스 TV는 매년 경제포럼을 통해 국가가 당면한 경제 과제에 대한 차별화된 어젠다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개국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보도채널 시청률 1위에 올라섰고, 지난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연합뉴스 TV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8 경제포럼의 주제는 전환기의 한국 경제, 한반도 번영을 위한 미래 전략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있고 고용 안정성 또한 낮은 상태이며 임금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 역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현상의 심화 추세, 제조업의 구조 조정 여파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맞물리면서 경제 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엿보입니다.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며칠 전 끝난 3차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동시에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 한국 경제의 반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국면에서 정체된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합뉴스는 이번 포럼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막힌 경제 혈관을 뚫을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또 미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견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한반도 번영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통찰력을 가다듬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우리 경제에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말씀 등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사를 해 주실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축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축사를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경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해온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이 올해로 6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전환기의 한국경제, 한반도 번영을 위한 미래 전략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양극화,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도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제를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계속하면서 평화경제, 경제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합뉴스TV에 감사드리며 포럼의 큰 성공과 연합뉴스TV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대통령 문재인 대동. 네, 이어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역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눈길 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0.75% 가장 크게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 또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 대단한 국민이고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은 보호받고 규제받고 감독받고 이런 국민이기 이전에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뛸 수 있고 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믿고 이 국민이 뛰게 문을 열어주고 이 국민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말하자면 규제의 끈을 풀어주는 것, 이런 것이 성장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의 어떤 주도 아래 경제가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가칭 국민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을 지금 곧 확정해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미 어떤 기본적인 틀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어떠한 패러다임이 한국 경제의 어떤 활력이 되고 기본이 될 것인가를 깊이 토론하고 또 좋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뉴스TV에서 한반도 전환기의 한국경제, 한반도 번영을 위한 미래 전략,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에 온 국민이 아주 들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국민 주민들로부터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또 대통령이 백두산 장군방봉에 올라서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손을 번쩍 쳐들고 천지에 물을 뜨고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많은 서민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한반도 평화가 우리 국민 경제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평화는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우리 경제의 기회가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북방 경제가 열릴 때 우리는 많은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환기의 한국 경제, 한반도 번영을 위한 미래 전략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열어갈 수 있는 경제 전략이 강구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제가 이번에 평양에 세 번째 가서 전환기의 북한 경제, 전환기의 북한 사회를 눈으로 확인한 것은 제 개인적인 소득이었습니다. 아마 남쪽의 고위 인사가 가서 북한 거리를 활보한 경험은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손경식 회장님이랑 고려 호텔에서 첫날 자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6시쯤 대동강변을 한 1시간쯤 산책했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쯤에서 거리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서 고려 호텔을 가자고 했더니 요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2 주세요. 2,000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강변에 질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 아파트에 구호가 선전 구호가 붙어 있는데 꽤 놀라웠습니다. 과학화, 현대화, 과학기술 혁명, 인민 중심. 옛날에 봤던 그런 익숙한 구호들은 없었습니다. 또 길거리에 미제국주의 타도, 강성대국, 무슨 총폭탄으로 수령을 옹위하자 이런 살벌한 구호 대신 여기저기 붙어 있는 공통 구호는 이런 거였습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등소평 지도자의 과교 흥국 노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9월 19일 저녁 능라도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남쪽의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에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 그 장면에 북한이 기술을 돌렸구나, 북한 인민이 핵 없이도 살아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내가 만일 미국을 속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미국의 보복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리고 비핵화를 빨리 매듭짓고 경제에 집중하고 싶다. 저는 북한 지도자의 이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북한을 저는 이 전환기의 한반도 경제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합뉴스 TV가 바로 전환기의 한반도 경제 미래 전략, 오늘 세션 중에 새로운 남북경협의 전략과 실천 과제에 대한 토론도 아주 잘 배치가 돼 있던데요. 연합뉴스 TV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일자리 창출과 공정 경제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 경제 포럼에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라고 하는 세 바퀴의 어떤 경제 기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은 크게 세 가지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떤 소득 증가처럼 명목 소득을 증가시키는 어떤 정책, 그 다음에 뭐 카드 수수료나 또는 통신비와 같이 생활비 또는 경영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그래서 실질 어떤 소득을 올리는 그런 어떤 정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각종 어떤 기초연금이나 또는 아동수당 등과 같이 사회 어떤 복지 제도를 통해서 실질 구매력을 올리는 정책,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상당한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10명 중에 9명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그분들은 대부분 침묵하고 그 정책으로부터 충격을 받는, 피해를 보는 한 분의 어떤 목소리로도 사실은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끊임없이 조율하고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소득주도 성장이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건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성장 얘기가 또 많이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뭐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는 당부드리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많은 분들이 기업의 길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어쩌면은 자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은 민간 기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더 나아가서 경제는 심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길을 살려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기업의 길을 살린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어떻게 살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 기업의 길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재벌 기업들의 오래된 그냥 소원 수리,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차원의 길을 살린다는 것으로 오해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타트업은 물론이려니와 중견 중소기업,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 위에서 레벨 플레잉 필드 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길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의 공정경제 정책이 바로 기업의 길을 살리는 혁신성장의 밑바탕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제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신문 컬럼이었는데 제목은 이기적 유전자 12장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뭐 정말 불후의 명저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 특히 이 12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원래 이 12장은 1976년,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이죠. 76년에 나왔던 초판에는 없던 챕터인데 89년에
수정판을 내면서 추가되었던 어떤 그 챕터입니다. 내용은 이른바 죄인의 죄수의 딜레마, 프리저너스 딜레마와 관련된 것을 이 생물학자가 경제학자보다도 더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교훈을 주는 챕터였는데,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이 이 프리즈너스 딜레마와 유사합니다. 자와 우, 여와 야, 영남과 호남, 어르신과 젊은이들,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단절이 된 사회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진영의 논리에 충실하면 오히려 보상을 받는, 그게 합리적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유인 구조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갈치자 걸음을 걸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의 사회 발전의 1단계는 정말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헤매고 있는 겁니다.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티포테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 원칙입니다. 내가 먼저 배반하지는 않는다. 나이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배반을 해가지고 내가 보복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반성하고 다시 협력의 체제로 들어오면 바로 용서해주는 forgiving. 세 번째, 상대방이 내가 얻는 이익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얻더라도 그것을 질시하지 않는 not envious 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전략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12장의 제목이 Nice guys finish first예요. 착한 놈이 1등한다는 거. 그리고 바로 그러한 착한 전략이 승리할 수 있는 경제 기반,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의 어떤 정책 기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김상조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을 마치고요. 이어서 첫 번째 강연 세션을 계속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과 데이터가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보화진흥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라고 하는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정말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2016년을 보십시오. 전부 다 파란색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IT 플랫폼 기업이 상위 5개 거대 기업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2년 전인데 그 뒤에 최근 2018년 3월 15일의 통계를 보면 페북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 위챗페이로 유명하죠. 게임으로 유명한 텐센트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불과 지난 15년 동안에 벌어진 변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혁신은 이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뭐 이제 워낙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가파가 주도한다 그러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해서. 중국은 BAT가 주도한다 그러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최근 한국과 이 글로벌 기업 가파와의 기업 성장 추이를 보면 2008년에서 17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업 가치, 시장 가치가 12.5배 성장했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코스피에 등록된 기업 가치는 2.8배 성장해서 10년 사이에 역전이 된 거죠. 우리 코스피 기업 가치가 미국의 4개 기업의 기업 가치보다도 훨씬 작은 역전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AI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는 한국을 추월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 미국을 배후로 했을 때 이미 한국은 중국에 역전돼서 뒤처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횟수로는 1.8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전에 기재부에서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3대 플랫폼, 3대 전략 투자 방향을 정했어요. 3대 플랫폼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플랫폼, 두 번째가 AI 플랫폼, 세 번째가 수소경제 플랫폼을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의 공통된 자원으로서 핵심 인재 양성,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경제 활성화 때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규제 제도 변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을 확산하겠다. 대한민국은 보호도 안 되면서 그 엄격한 법 규제 때문에 활용도 못 하고 있는, 보호와 활용이 다 떨어진 사회예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G2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대한민국과 180도 달라요. 미국은 사전 동의 제도가 아니에요. 사후 동의 제도. 그걸 옵트 아웃 제도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걸 쓰는 것을 기업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쓰고 나 거기에 동의 않는다, 내 빼다오 하면은 기업에서 내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옵트 아웃 제도이기 때문에 법 체계가 180도 다르고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법으로는 그럴듯하게 할 수 있게끔 해놓고서 행안부 시행령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규제를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 중에서 겨우 1%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네거티브식으로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게 해. 다만 국가 안보에 유해가 되는 거, 개인정보 침해에 문제가 되는 거,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이용해.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이죠. 그렇게 바꾼 것이 이번에 클라우드 규제 개선책입니다. 전 세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두 가지를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인프라 세계 최고, 5G망, 10기가 인터넷, IoT망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국민들, 얼리 어댑터,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인재와 기술과 기업과 투자를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연구하고 그걸 대한민국에 테스트해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게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발진 기지잖아요. 대한민국은 디지털이라는 전 세계 경제 구조를 볼 때 발진 기지, 플랫폼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장하려면 혁신해야 되고 혁신하려면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정경제 모든 것의 출발이고요. 그 바탕 위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 파괴적 혁신이 가져다 주는 거죠. 새로운 혁신에 의한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와 제도, 조직이 혁신을 이루는 거죠. 성장을 이루는 거죠. 어쨌든 정부와 진흥원은 이 시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문용식 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남북 경협의 선결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DI에서 북한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새로운 남북 경협이 어떻게 구성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북한이 국제 경제하고의 편입 이렇게 서로 믹스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요, 요즘 북한에 가면 다 달러를 씁니다. 북한 돈을 잘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집 사면 한국 돈으로 집값 지불하죠. 일본에서 집 사면 엔화로 아마 지불할 겁니다. 미국에서는 달러로 지불하고요. 북한에서 집 사면 무슨 돈으로 집값 지불할까요? 달러로 지불합니다. 북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북한의 국제경제랑 굉장히 지금 믹스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핵과 경제를 같이 발전시키겠다라는 데서 지금 어떻게 가냐면, 자, 이제 핵은 됐고 이걸 비핵화를 추진해서 우리가 뭘로 가겠다?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변화도 이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요, 이거는 아마도 국제적인 대북 경제 협력을 포함하거나 또는 전제로 하는 경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대상이 되는 북한도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로, 경제적인 정상 국가로 IMF나 월드뱅크에 가입을 해야 하고요. 가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 개선을 이루고요. WTO 같은 그런 국제무역기구에도 장기적으로 가입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정상 국가로 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뭘 요구할 것이냐 하면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자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남북 경협이 과거와는 달리 전면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주변부 산업에서만 그냥 뭐 농산물이나 하고 뭐 섬유산업이나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한국 경제에 끌고 가는 산업들이 다 남북 경협에 참여하고, 그리고 인프라, 자본 투자 같은 것들이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비로소 한국 경제에 의미가 있는 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해될 인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 경협의 전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식은 두 가지 다른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하나는요, 남북 경협은 always good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북 경협을 했는데 수익성이 잘 안 났어요. 그럼 남북 경협이 문제가 뭐 잘못된 건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 남북 경협은 수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고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 경협은 좋은 거 아니냐, 수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은 언제나 always good이다 라고 얘기하는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경협이 확대가 되면 이 always good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직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협의 진로와 방향성입니다. 이제까지 남북 경협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북 경협이라는 건 한국의 돈을 가지고 북한에 투자하는 거예요. 북한에 투자하고 대신에 거기서 나온 수익성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북한은 전 세계로 비행기가 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서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가서 전 세계로 가는 형태죠.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양의 순환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원상 할마 얘기 많이 하는데요. 원상 할마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데 우리 한국 자본 투자하라. 투자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 세계 모든 비행기가 평양공항에 취항할까요? 여전히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봅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면 전 세계 모든 비행기는 지금 어디로 취항하죠? 인천공항으로 취항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중에 어떤 걸 또는 새로 개발을 해서 북한의 평양으로 가는 것을 연결시키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약에 북한에 갈 만한 원상공항을 가서 연결시키면 우리가 북한의 세계로 창이 된다면 자본 투자가 어디에 일어나죠? 평양의 순환공항도 갈마공항도 일어나지만 그 많은 투자는 어디에 나옵니까? 인천공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 어디에 도대체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데모그래피 인구 추세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위해서 남북 경협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제일 잘해야 하는 거는 뭐 북한 경제도 잘해야 되겠지만 한국 경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닐까요? 첫째로 한국의 경제 보틀렉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보틀렉 중에 북한이라는 또는 남북 경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해결이 잘 되어지는, 상대적으로 더 잘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매칭을 시켜야만 비로소 남북 경협은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북한의 경제 개혁은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갈지 우리가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나 북한 경제를 위험으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상당히 많은 분들은요, 북한이나 북한 경제를 위험으로 봅니다. 위험, 기회가 아닙니다. 저 못 살고 그지 같은 나라, 좀 찝쩍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찝쩍거리는데 좀 그거 신경 쓰는 거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테이크오프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반면 우리 사회 또 다른 일부는 이걸 도약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뭐 조만간 제가 보기엔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것이고요. 부디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국 경제가 또 다른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테마는 한반도 번영을 할 때 바로 이제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과연 현재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그 현재 상태를 벗어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해법을 좀 우리가 고민하고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논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전문가로 장석인 산업연구원의 장석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첫 번째 토론을 하게 된 산업연구원의 장석인입니다. 앞으로 이 전환기의 한국 경제를 지켜보면서 어떤 정책, 또 어떤 대책,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그 그림을 그려나갈 때 이런 혁신 성장과 경제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기업입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라든가 남북 경협에서의 벌어지는 상황들이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얼마나 힘든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산업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침체,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 한국 경제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많이 했지만 저희 산업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우리 한국 산업도 이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 지난 한 30년간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주도해왔던 10대 기업이 있어요.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이 주력 산업이 어떤 경로를 거쳤든지 간에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하던 조선이라든지 지금도 잘 나가 있던 자동차라든지 이 몇몇 기업들이 사실 4, 5위에 있다가 지금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뭘 못하냐면 투자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이 지금 직면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높은 소득을 줄 수가 있고, 고임금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바라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런데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가장 문제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진단하는 우리 한국 경제에서 산업 측면에서의 진단의 핵심은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잘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 아까 4차 산업에 대응해서 4대 혁신에서 4대 전략 분야, 그리고 8대 선도 사업이라는 걸 내놓고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는 계속 증액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액을 한번 보십시오. 액수가 3조, 5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나 LG, 특히 삼성 한 기업의 R&D 투자만 해도 20조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는 뭐여야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어야 되는 것이죠.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정부도 저렇게 인정하니까 정부도 저렇게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니까 혹은 정부가 저 분야를 우선적으로 규제나 제도를 변혁시켜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거니까 우리도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이 정부의 장기 비전과 미래 전략과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당신네 투자들의 투자 결정에 어떤 요소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어떤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투자 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 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치밀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현장으로 가서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 변화나 전환을 시도하는 법제에 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는 어차피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 새롭게 기득권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 구산업과 신산업, 또 구주력과 신주력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이 전환기에는 그 논의 구조를 그대로 두지 말고 정부가 그 중재자로 나서서 두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두 부류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 노력을 지금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차례는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토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자표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인가 그렇죠. 1인당 GDP는 한 32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째 세계 국제기구들이 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꿈에 꿈꾸던. 근데 OECD 데이터를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은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게 놔둔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OECD 데이터를 다시 인용을 하자면은 전체 정부 재정에서 경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재정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러냐? 그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 다 알다시피 주로 공급 측면, 4대강을 한다든지 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의 공급 측면을 자꾸 북돋우는 그런 재정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그 재정 투자를 많이 해왔다. 그동안 경제가 좋지 않았던 것은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15%나 되는 정부의 경제 지출이 뭔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방향은 맞지만 최저임금이라든지 아주 부분적인 그 수요 진작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케인즈식으로 접근을 하자면 좀 더 과감하게 유효 수요를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이 많은 대신에 부족한 건 뭐냐? 보면은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주로 사업 서비스라든지 또는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사회 서비스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걸 산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순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좀 그런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 또는 사회 서비스라든지 또는 지식 서비스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북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한테 어떤 존재고 남한은 또 북한이 어떤 존재인가? 남북 경협이라든지 남북 교류의 출발점은 결국은 국제 원조라든지 국제 협력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경제 부분만 국한해 본다면은 북한의 경제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협력의 방향을 정해 나갈 일이지.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북한이 따르게 한다는 것은 그건 효과나 또는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크게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좋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책에 일관되게 우리의 협력의 목표를 맞추는 것이
빨리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반을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자로는 서울대 주병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 발표하고 저 발표자 세 분과 그 두 분의 토론자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아주 심한 수준입니다. 잘 알듯이 뭐 최하위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득 최하위 소득과 차상위 소득 간의 비율, 양극화를 측정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를 걸어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리 현상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재벌들이 더 이상 지금까지의 그 재벌 운영 방식, 부당한 이익 편취, 그것을 통한 사익 추구,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이번 정부를 통해서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이제 당면 과제를 이번 정부에서 생각하는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경제 성장이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국가 경제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 개혁이 있어야 되고요. 그 구조 개혁은 크게 재정 개혁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 경제라고 불리워지는 혹은 경제 민주화라고 동반 성장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러한 개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 성장, 그것을 통한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재정 개혁에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지금은 구조 전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여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환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더 거치고 있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 경제와 경제 민주화입니다. 이것도 저는 오히려 공정 경제와 경제 민주화가 잘 이루어질 때 기업은 더 이상 부당한 사익 편취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업이 살아나려면 혁신적인 투자만이 기업이 살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정부 초반 2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여건이 아주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세 형평성, 최근에 부동산 그 보유세 관련한 세제 개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경제 재민 그 말 뜻대로 경제가 좀 나아가고 전환되고 달라지는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